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두 개 있다고 보거든요. 예, 두 가지. 냐 아니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저항권이 인정되느냐. 아, 저항권. 그럼 저항권은 뭐예요? 그럼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그런 비슷한데요, 그게. 그러니까 나 참 너 의지된다. 저항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고.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뭐죠? 리액션 못 하겠어. 그 사자 그 영화사. 사자라기보다는 약간 멧돼지 정도. 컨디션 좋다. 알겠습니다. 컨디션 좋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목 없음 TV의 최초로 영화 어허. 개봉 예정 영화 행복의 나라를 좀 미리 만나보려고 합니다. 변호사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재판 관련된. 그래서 제목 없음 TV에서 가장 아끼고 자랑에 맞지 않는 대한민국 탑2 변호사 서울대 출신 창천 대표 김종훈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하셨고요. 예. 그 반갑습니다. 옆에 고승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아니 왜 꼭 대학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더 좋은 학교 나오셨네. 베이징대. 네, 베이징대. 제가 오늘 주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걸 잘못 찍으면 이 제목 없음 TV가 폭파되는 게 아닌가. 저도 걱정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남은 숙제이자 논쟁이 그렇죠. 치열한 영역이자 아주 많은 수식어로 붙일 수 있는 그런 주제거든요.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후에 시해 사건을 가담했던 인물들의 이제 재판을 다룬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그 11.6 사건을 다룬 그 드라마나 영화는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재판 과정을 다룬 영화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좀 자세히 좀 찾아보니까 네. 김재규 그 당시 그 중정부장 3심까지 170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 1심 사건이 평균적으로 한 9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막 포렌식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포렌식 절차만 다 진행되는데도 1년이 훌쩍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70이라는 기간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소액 재판에서도 170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않아요. 있어요. 맞아요. 소액 재판도 이 정도는 걸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또 보긴 해야 될 텐데 아무리 그래도 170일에 3심까지 갔다는 거는 거의 이 사건만 담당했다라고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졸속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 온 힘을 여기에 다 쏟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기간에 짧고 긴 것만으로 이걸 졸속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한테는 이런 뭔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 본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그냥 물리적 시간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 공판 조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기가 있는데 워낙 매일 심야까 재판까지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서기가 조서를 작성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재판부나 사법부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아마 그 당시에 변호인들이 피력은 했겠으나 대부분 이제 기각이 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럼 나중에 얘기했어요. 네. 나중에 얘기할 걸 왜 지금 하세요? 군사법정, 대법정 뒤에 이제 법무감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법부의 독립권을 침해하는 약간 쪽지 재판이 일어났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거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 박훈주 대령 이 군인의 경우 같은 경우는 단심을 받았더라고요. 형 집행까지 한 3, 4개월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이 시작되고 사형 받기까지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사형이 집행이 돼요. 이게 아무리 사법부가 거기에 집중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졸속임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절차였다. 일단 단심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단심이라는 거는 한 번만 재판을 받자는 거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모든 국민들은 3심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렇죠. 1심, 항소심, 그다음 상고심. 지금 우리나라 헌법 이 헌정 하에서도 단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요? 예, 가능합니다. 조항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띄워드리면 이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표는 군인, 군무원의 범죄, 그리고 군사에 대한 간첩죄의 경우, 그리고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서 단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선고될 때는 안 된다.
사형이 선고될 때는 반드시 2심, 3심을 다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당시에는 문제는 이 뒤에 단서 규정이 없었어요. 그 사형 선고도 할 수 있었던 거죠.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이라고 한다면 단심만으로도 사형 선고가 가능했죠. 근데 자꾸 이렇게 양념만 치는데 뭐 아니 왜?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제가 아니 설명해 주는데 끼워줄 수 없잖아요. 아니 김변이 얘기하는 거를 메아리처럼 이게 또 캐스터가 있고 중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캐스터는 제가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10월 27일 날 최규하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더라고요. 그랬었죠. 그러면 이제 박흥주 대령에 대한 단심이 문제가 될 건 없지 않나요? 헌법상으로 가능했죠. 근데 단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헌법에. 그러니까 반드시 단심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거는 굉장히 다른 거지. 임의적 그렇죠. 규정이기 때문에 또 이 영화 속에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변호사가 단심 재판 관련해서 헌법의 위헌이 된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영화사에서 준비를 해줬는데 뭐 살짝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연기 톤으로 연기톤으로. 해주세요. 네. 부담되시나? 변호인 누가 했죠? 조정석 씨가. 일단 조정석 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중 박태주 피고인만 단심으로 형이 확정됩니다. 단지 군인이란 이유로 3심이 아닌 단 한 번의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고 싶습니다. 재판장, 군인에게 군법을 적용하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까? 헌법은 전쟁과 같은 비상시 단심으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을 뿐입니다. 3심제는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본권을 외면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단심제 위헌 제청 신청서입니다. 자, 이렇게 이게 법령이 있었잖아요. 또 비상계엄 시에는 단심제를 할 수 있다라고 그 위헌 제청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단심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여부는 상당히 좀 복잡한 쟁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국민이 3번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예요. 그렇죠. 왜냐면 판사가 예를 들어 나랑 너무나도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유독 이 판단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뭔가 증거 체부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실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심 제도를 거치면서 내가 충분하게 그런 잘못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헌법 조항만으로 이런 비상계엄 하에는 단심 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헌법적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헌법적 가치관의 충돌이 있을 때는 결국에는 헌법 37조 2항의 그 정신을 또 판단을 해야 돼요. 37조 2항이 뭐죠? 이게 어떻게 잠시만요. 37조 2항이 뭐죠? 그 예외 조항이 있어요. 뭐 국가안전보장 등등에 한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신데 조금 이거는 사실 법 공부할 때나 멘트를 기억하고 있지. 그죠. 37조 2항은 누구나 아는 이 그러니까 로스쿨 학생들도 알고 있는 근데 로스쿨 학생도 알고 있는 현직 변호사 왜? 국가안전보장 야, 니네 회사에 또 다른 변호사 없니? 37조 2항이 뭐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 헌법이. 지금 얘기한 3가지 상황. 국가 안전보장, 그다음에 공공복리, 질서 유지를 위해 그래 그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3심제도 받을 수 있는 기본권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이 될 수 있는 제한된다. 거예요. 그건 오케이. 근데 37조 2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뒤에 나와요. 그러한 경우에도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단서 규정이 있어요. 3심 재판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이니까 여긴 제한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형의 집행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사건까지도 다 진행이 됐던 관련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이 다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사형 집행까지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떤 의미지? 이게 사실 주범이라고 한다면 사실 김재규가 주범이거든요. 그러니까 박흥주 대령은 지금 이제 공모 공동 정범으로 인정이 됐지만 주범에 대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약간 종범의 성격을 가진 박흥주 대령을 먼저 사형 집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상식적인 그런 그 집행의 어떤 그 순서는 아니었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기도 전에. 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심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가 이거 단심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결정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박흥주 대령 사건은 국회에서 단심으로 해라 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법률로 제정을 한 거죠. 그 당시 국회에서. 네. 그러니까 이미 국회가 정해놓은 거예요. 헌법의 정신을 그냥 받아들여서 단심제로 사형 선고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비상계엄령일 때 네. 네. 단심제를 할 수 있다잖아요. 자, 그게 헌법 규정입니다. 헌법 110조 규정입니다. 그러면 박흥주 대령은 왜 단심제로 끝이 났냐는 거죠. 자, 할 수 있죠. 헌법에 따르면. 이 헌법은 우리의 이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의무에 대한 일반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헌법 규정에 따라서 바로 법이 집행되진 않아요. 그 하위 법규인 법령, 네.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집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헌법 밑에 있는 군법회의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네. 단심제를 규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집행이 된 거죠. 그런 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런 법을 제정할 수 있다. 뭐 단심이라고 해도 공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단심제도라는 거는 한 심급 안에서 그 우리가 지금 정해진 재판부가 있잖아요. 1심, 2심, 3심. 그렇죠. 한 심급 안에서는 여러 번 공판기일이 열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1심 박흥주 대령 사건도 7번인가 9번인가? 왜 공판 실제로 기일이 열리긴 열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대법원이라든가 그 당시 법원은 그래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 줬다라는 입장인 거고. 네. 중대한 범죄다. 네. 그럴 때는 보통 공판이 한 몇 번 정도 열립니까? 본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을 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만약에 인정하면 첫 기일에서 그냥 재판이 끝납니다. 그쵸. 간이 공판제도라는 절차로 넘어가서 즉시 바로 다음번에 선고기일이 잡혀버려요. 바로 결심하게 되죠. 네, 바로 결심합니다. 부인하는 경우에는 진짜 대중 없이 필요한 만큼 뭐 증인 신문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이제 부인하는 되게 많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정해진 건 없고요. 그러고 보면 이 사건 자체가 단심제인데 4개월 만에 이야 이거는 너무 충격이죠. 특히 이게 사형, 무기 금고,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뭐 벌금형 규정도 없고 무조건 그것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 아주 중한 죄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한 죄임에도 그렇게 짧은 기간만으로 판결이 나고 집행이 됐다. 그리고 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을 사형한다는 거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관련 사건들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집행을 그렇게 서둘러서 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했다? 그거 자체가 뭔가 적절한 조치는 아니었던 게 명확하죠. 제가 이제 이 결론에 대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의심이 들었던 점이 뭐냐면 이 박흥주 대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날 밤까지 딸아이의 왕관을 만들어주고 아내한테 갔다 올게라고 하면서 출근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 알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동 정범으로서 인정될 수가 없는 그런 유력한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심리는. 뭐 오랜 시간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즉흥적으로 상사가 그 얘기를 했다. 자 하자 오늘 씨 해서 그러면 오케이를 한 거면 공동정범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한민국 해군 법무관 출신으로서 이 군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되게 그 아주 명확하고 또 쟁점이 되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부적법한 명령에 따른 부하의 어떤 그 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사유인 것이냐에 대한 그 쟁점은 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실 그 중앙정보부라는 어떤 특수한 기관에서 상명하복하고 되게 특수한 그런 그 조직 체계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재규가 내리는 명령을 이 박흥주 대령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상사라도 하더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시하는 사건을 위에서 상사가 오다를 내린다고 그래서 오케이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제가 말씀드려보면 지금 두 분이서 이야기하시는 그 쟁점이 굉장히 어려운 쟁점이에요. 사실 실제로 국제법상 굉장히 중요한 법원칙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전쟁 중에 상관이 내리는 명령을 거부한다라는 게 못하죠,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니른베르크 재판에서 야, 드디어 나왔다. 준비한 거 드디어 나왔다. 이 니른베르크 원칙이 뭐냐면 명령에 따른 행위는 그러한 범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부당한 명령은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법 원칙을 명확히 했어요. 근데 그게 부당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그걸 또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사법부, 재판부가 판단할 일인데 대다수에는 따를 거예요, 명령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 사건을 좀 떠나서 현실적으로 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나 혼자 가장이야.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고 애가 셋이 있어. 근데 돈은 나 혼자만 벌고 있어. 근데 대표야, 우리 김변이. 아, 나 요즘 고변 왜 이렇게 꼴 같잖지? 아, 나 쟤 어떡하지? 아, 너 진심으로 하시는 얘기인 줄 알았어. 아니, 상황이. 아, 이게 약간 지금 썩은 거예요. 중의적이야. 그래서 김변이 나한테 와줘. 고변 한 대만 죽통 어떻게 한 번만 안 될라? 누가 봐도 청탁이야. 근데 안 하면 잘려. 병든 노모의 병원비도 못 모실 되고 분이 없어. 예. 애들 생활비도 없고 이런 상황이야. 그걸 안 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법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법률 용어로 기대 가능성이라고 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 그래서 이런 부당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행동을 기대할 수 없느냐. 그게 인정되려면 다른 행동에 대한 이제 기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수준. 그러니까 총을 겨누고 너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안 하면 너 쏠 거야 라고 총을 겨누면 어쩔 수 없이. 거의 그런 협박과 강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법익의 판단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박흥주 대령도 이해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근데 반대로 그 사망한 사람들을 보는 거죠. 정치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쨌든 살해를 당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억울하지 않느냐. 이제 그거를 균형을 따졌을 때 이거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야 된다. 그 기록된 이제 공식적인 정황들을 보면 그 당시 김재규의 어떤 그 부하들에 대한 좀 신망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두터웠더라고요. 그 당일날 가서 실행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했을 때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고 따랐다고 하고, 심지어 박흥주 대령이 이제 그 사형 집행되기 전에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뭐 목숨 버린다 뭐 이런 글을 남겼다고. 공부 많이 했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김재규를 긍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흥주 대령이 어쩔 수 없는 명령에 따라서 시의 일련의 행위에 참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 오늘 큰일 났네. 좀 고변 멋있게 나올 것 같은데. 나 되게 심각한 고민이 주신 줄 알았어. 전두환 씨가 어떻게 재판을 조정할 수 있었느냐. 일단 요거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어떻게 경찰, 검찰의 합동 수사가 아니고 보안사에서 수사를 하게 됐죠? 합수부가 아니고요. 사건을 맡기 전에 보안사가 이 사건을 채갔더라고요. 전두환 씨가.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그 당시 이슈가 됐었던 거는 계엄령의 범위인데 11.6 다음 날에 이제 최기호 대통령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계엄령 범위를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전국적인 범위일 때는 이 계엄 사령부가 대통령 직속 기관이 돼서 전국에 대한 어떤 그 통치 행위를 거의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제주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럼 국방부 장관의 산하가 돼요. 근데 아마 그때 국방부 장관이 전두환 대통령과 친분이 굉장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전제적인 권력을 갖게 되고 이 재판에도 어쨌든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면서도 아까 그 쪽지 전달 사건부터 얘기해서 보안사 그 직원들이 도청을 하고 들은 내용대로 이렇게 쪽지 줬다. 그럼 이런 건 재판부에서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재판부에서는 그건 아무 근거가 없다라고 배척을 해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쪽지에 재판 어떤 독립성을 방해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느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재판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법이 그런 거예요? 시대적으로 법이 그런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사실. 니네끼리 다 해먹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쪽지가 오간 사실 자체도 지금 대법원에서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사적 팩트로는 없는 사실이 된 거죠. 물론 관계된 변호인이라든가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근데 이제 도청한 사실은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왜냐면 그 테이프가 이제 그 예, 보관돼 공개가 있다가 또 됐고. 책으로도 발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공판 조서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다 삭제되고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 녹음 테이프로 인해서. 이 당시 그러면 이 전두환 씨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건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12.12 사태 이후로 신군부가 그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그럼 더 궁금하네. 그 신군부가 정권을 잡았는데 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왜 박홍주 대령을 먼저 형을 집행했을까? 이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어쨌든 신군부 세력이 장악하면서 그 국민의 시선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하려면 처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암살 상황에 대해서 납득이 되잖아요. 박흥준은 이제 단심 재판이 됐으니까 집행이 빨라질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를 서두른 게 아닌가. 신군부의 입장에서는 민주화라는 국민적인 어떤 열망이 커지면 안 되는 안 상황이에요. 되니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를 빠르게 잠재우기 위해서 사형도 빨리 집행을 했던 것이고 그럼 이런 의견들이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두환 씨가 이 재판을 비공개로 밖에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아무래도 부담이 됐겠죠. 지금 이런 것들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고 공론화되지 않아야지만 일사천리로 지나가서 독재 정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정권에서 결국에는 신군부 세력이 어떻게 보면 이양받는 과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체제 유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비공개 재판으로 하는 것이 통제적으로 비공개 재판은 뭐예요? 방청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방청객이 없죠. 당연히 없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있는데 법원 어느 곳이나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이 잠기질 않아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냥 계속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해도 돼요. 대신에 이제 소란 피우면은 이제 그 법정에 계신 그 경위분께서 이제 제재할 수 있는데 그게 공개 재판이에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당시 그 재판에서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 군사법원법이 뭐죠? 무슨 법이었죠? 법원법인데 군법회의법. 네, 군법회의법에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그 안전보장에 관한 또 그 조항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비공개를 했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그 판결이죠. 그러면 비공개로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드러나는 거는 결국에는 공판 조서라는 조서,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남는 증거 서류들, 의견서들, 그리고는 판결문. 이렇게만 남는 거고 사실 그 법정에서 진짜로 어떠한 구체적인 분위기와 워딩이 오고 갔는지는 남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두 개 있다고 보거든요. 예, 두 가지. 이게 사실 내란 목적 살인죄냐 아니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저항권이 인정되느냐. 아, 저항권. 이 두 가지 쟁점이 사실 이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봤거든요. 이 내란 목적 살인죄냐 아니냐 때문에 자연인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기관으로서 이걸 전복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완전 다르잖아요. 헌법재판소 그 당시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부가 이제 14명이었던 것 근데 같아요. 네. 법원 법 관련 단어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버벅대네요. 그러니까 안 쓰는 용어니까 평소에 사실 아, 그렇죠. 이런 단어들은 저희가 시험 공부할 때 빼고는 실제로 실무 상황에서는 안 쓰니까. 근데 그래도 내란 목적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죠. 내란 목적 살인죄, 예, 저항권. 저항권 이렇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내란 한번 보고 목적 아니 그리고 문제는 써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뭘 보는 거지 도대체?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썼는데. 그래서 아, 그 이제 이것도 이제 객관적인 어떤 역사적 또 사실인데 보고 있어, 또 보고. 그 이제 내란 목적이다. 라는 그 대법관의 의견이 8명 다수 의견으로 이제 내란 목적 살인자에 인정이 됐고 나머지 6명 소수 의견이 내란 목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 선고가 있은 다음에 대법관 6명이 그 당시 전두환에 의해서 강제 사직을 당해요. 네, 뭐 협박과 네, 해유를 네. 통해서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 내란 목적이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박흥주 대령도 만약에 이게 김재규가 내란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그냥 단순 살인에 가담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 박흥주 대령도 재심 신청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이고 청구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럼 저항권은 뭐예요? 방어권 얘기하는 건가? 아,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그런 비슷한데요, 그게. 그러니까 나 참 너 의지된다. 저항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메아리 씨. 저항권이 뭐죠? 국민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국가 권력의 그런 횡포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문고 같은 거네. 그렇죠. 신문고인데 이 저항권의 실질적인 그 가치는 뭐냐면 물리력의 동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용어예요. 단순히 내가 이 정부의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게 싫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정신적인 이런 가치 말고 실제로 우리가 들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위, 집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네. 그게 대표적인 저항권의 행사 유형이에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권력이 어떤 헌법적 질서, 자유민주적 질서를 침해하거나 그런 침해할 위기가 있는 경우에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 막거나 뭐 다르게 어떤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국민이 직접 나설 수 있는 권리거든요. 이거 똑같은 얘기네. 한번 팔씨름이라도 할래요? 김재규도 저항권 얘기를 해요. 되게 유명한 그 김재규의 항소 이유서 보충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항권을 설치를 해요. 나는 우리 국민의 자유민주적 질서 회복을 위해서 이게 진짜 국가 체제를 전복시켜서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야. 위법한 이 위기를 벗어나서 정상으로 만드는 것까지가 저항권의 행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어떤 그 정부를 전복시켜서 공산주의 어떤 정부를 설립하겠다. 이건 저항권으로 보지 않아요. 지금 유신헌법을 제거하고 자유민주적 질서의 헌법 질서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만들려고 했다면 저항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고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두 가지 내용도 과연 영화에 녹여져 있을지 요것도 찾아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자, 어찌됐든 행복의 나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우리 현직 변호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메아리 씨는 오늘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개발과 성장에 큰 공헌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긍정하는 입장인데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시해 사건에 있어서 지켜져야 되는 적법 절차,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될 권리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은 것은 맞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모두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경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단심 재판이라는 법적 제도에 대해서도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잘 구비가 되어야 그래야지만 실질적인 그런 권리와 의무가 보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이게 뭐 중요한가? 뭐 도장 찍고 이렇게 시간 들이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필요한 거 아니야?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비효율 속에서 진짜 우리 실질적인 권리 같은 것들이 보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옆에 못난이 인형이에요?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원래 이거 차 타면 이게 못난이 인형이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 한번 콘텐츠는 약간 뭐 MMA라든가 뭐 이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자체도 이렇게 지금 열띤 토론이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제 얘기 나눈 것만으로도 재밌고 흥미가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의 나라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또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현돈의 제목 없음 깜짝이야. 아!